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진짜 그냥 바지에 똥 싸버리고 싶네. 화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사무실 의자에서 똥 싸고 비명 지르며 모니터 때리고 싶음. 이런 과격한 이야기 도대체 뭘까요? 어제 한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가 파랗게지면서 전쟁이라도 났냐라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잖아요. 지난 2일, 그러니까 금요일 폭락에 이어 어제는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잖아요. 그야말로 패닉 지경이었죠. 코스피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런 볼멘 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입을 다물 지경이라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유럽 신용 위기, 코로나 사태, 초대형 단일 이벤트가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었던 과거 증시 폭락 사태와는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폭락 이유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얼마나 복잡할까요?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우려, 이거 경글진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죠. 이게 첫 번째로 꼽히고요. 두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그 돈이 다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로 꼽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AI 산업에 대한 의심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동 확전 가능성.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판 붙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다섯 번째, 그동안의 지수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증가. 이거 이외에도 많지만 이렇게 최소한 다섯 가지에 달하는 악재가 동시다발로 증시를 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재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나 되니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강력한 판이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겠죠.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한두 개의 악재가 해결돼도 나머지 악재가 어떤 화학작용을 또다시 일으킬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 떨어질 수도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공포에 질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제가 예전에 봤던 글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번 폭락 사태보다는 규모가 작긴 하지만 2019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때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증시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 날짜 기억나시나요? 8월 5일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7.46%나 내려 난리가 났었거든요. 당시 코스닥 지수가 7% 이상 하락한 것은 2011년 9월 26일 이후 약 8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코스피도 역시 2.56% 하락하면서 3년 1개월 만에 1950선도 밑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19년 8월 5일도 하필이면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고 언론들이 제목까지 뽑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네이버 카페 중에 가치 투자 연구소란 곳이 있거든요. 혹시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여기에 올라왔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느냐? 폭락장을 겪고 있는 K씨에게. 이 글을 누가 썼을까요? 부산에서 사는 투자 고수로 2000년 IT 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뭐 공중전까지 겪은 거겠죠.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닉네임 정중동 님이 썼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정중동이에요. 당시 폭락으로 괴로워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정중동 님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조언까지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폭락장에서 갈피를 잃은 투자자들에게도 이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글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글이 매우 길거든요. 그래서 다 살펴보기는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0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안내가 필요하다. 최근의 하락장에는 보유 종목의 하락을 그대로 보기만 했다. 꽤 높았던 계좌 수익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은 보유 종목들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올라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투자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글을 쓰셨거든요. 이 과거 폭락 사태를 보면 이 글처럼 결국 가치 있는 주식은 회복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떨어지는 칼날 같은 주식을 참고 기다리는 거, 이거 매우 쉽지 않은 결정이죠. 특히 여윳돈이 아닌 피투나 영끌을 냈다면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조언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유 종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라. 정중동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기적이란 것은 정기적인 실적 공시와 해당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의 업황 또는 업계의 유의미한 변화를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체크하는 것을 의미한다. 꾸준한 체크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가치에 더 다가서게 되고, 이런 폭락 시기에 감정적인 매수, 매도를 하지 않게 되는데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아,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정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매번 체크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정중동님의 조언처럼 내가 산 주식에 애정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 노력은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조언은 한꺼번에 살펴볼까 하는데요. 세 번째, 하락 시에 사업 구조가 좋은 기업들은 덜 하락한다. 네 번째, 미인주는 주가 하락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정중동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큰 폭의 하락 시기에는 사업 구조가 좋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기업들이 드러난 시기는 시장이 아주 짧은 시간 보여주는 민낯과 같다. 그 민낯을 통해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미인주를 고를 수 있게 된다. 시장이 폭락할 때 비로소 옥석 구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이런 민낯을 보고 좋은 주식, 미인주를 고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섯 번째 조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평소에 했던 공부는 하락장에서 빛이 난다. 주식 하락기에 발견한 미인주는 사업 구조가 타 기업과는 왜 다른지, 원가 구조는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지, 인적 구성은 어떠한지, 전방 산업의 불황에도 매출처의 반복 구매가 이어지는지, 주주 구성이 뛰어나거나 배당이나 신규 사업 투자 등과 같은 자본 배분을 잘 하는지, 고객의 전환 비용이 높은지, 타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실적 예측력과 상승력이 탁월한지, 이런 것 등을 공부하다 보면 앞서 열거한 요소들이 몇 가지씩 걸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정말 정중록님의 조언처럼 이렇게만 공부한다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미인주들도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미인주를 골라내는 과정에서도 주의할 게 있다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으셨더라고요. 여섯 번째, 과도한 레버리지는 결국 화를 불러일으킨다. 한국 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한두 번의 성공으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 큰 화를 입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9번 벌다가도 한 번에 다 털리는 경우가 있다. 의외로 주변에 이런 경우 너무나 많이 보셨죠. 따라서 영끌비투 절대 금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조언, 주가 하락과 기업 가치 하락은 항상 정비례하지 않는다.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하지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정중동님은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폭락장에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도 가치주도 어쩔 수 없이 휩쓸리게 되지만 앞서 조언처럼 가치주는 역시나 빚을 내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조언, 투자 수익률은 과거의 자신과만 비교하라. 상승 시나 하락 시 또는 폭락 시에 기록한 일지와 자신의 감정 상태, 그리고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공포 조장글과 주변 상황을 스크랩해서 남겨놓으면 시간이 흐른 후 스스로가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폭락 시에 느꼈던 두려움들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도 알게 되고 투자자로서의 그릇도 점점 커질 수 있게 된다.
다소 철학적인 조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충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 중에 하나인 사격의 김혜지 선수도 사선에서는 옆을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격 실력이 급격히 좋아졌다. 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란 이야기겠죠. 양대 효과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만의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홉 번째 충고. 폭락시 매수는 어렵다. 그러나 주식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주식을 매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몇 명이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정중록 님이 얘기하고 있는 2019년 폭락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충고. 올바른 투자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기는 건 시간 문제다.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올바른 투자 방식을 고수하고 지킬 수만 있다면 시간이 문제이지 반은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반복된 위기 때 비슷한 손실을 보던 시기에 기업과 동행한 투자자들은 항상 좋은 결과로 투자자로서도 한 단계 성숙했다. 이 마지막 조언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경불진의 조언처럼 자신이 신중하게 골라 투자한 기업과 동지가 된다면 폭락의 공포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안개가 완전히 걷힌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특히 영끌, 비투는 절대 금물입니다. 안개 속에서는 안전한 곳에 차를 멈춰 세우고요. 주변 경치를 즐기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 아닐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